저기 소수가 있다. 이근자 단편소설. 금요일 오후 양수는 대리모 요양원인 국회의원 진료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당엔 현지인 인부와 그 가족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가족이라야 근처 마을에서 온 아이들이 다였다. 인부들은 유칼립투스 나무 근처나 바위, 평상과 벤치 등에 앉거나 기대선 채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이와 달리 아이들은 온 마당과 건물 안에까지 뛰어다녔다. 어른 47보다 아이들 10여 명이 더 많아 보였다. 그들의 활동성이 공간을 크게 보이게 만들었으리라. 아이들은 금요일에만 개방하는 이곳에 와서 놀다가 해가 지기 전 발자국마다 솜사탕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굿 케어에 소속된 인부 중에 반은 주말을 집에서 보내고 왔다. 아이들이 강아지 제타 주변에 앉아 검은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제타는 늘어져 누운 채 가끔 머리만 들어 아이들과 회색 바위 산을 번갈아 쳐다봤다. 또 다른 아이 몇은 1인용 그네에 한꺼번에 매달려 흔들렸다. 그중 한 아이가 곧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자기 엄마가 아기를 가졌으니 동생이 맞긴 했다. 마당가 한쪽에는 국경 너머에 집이 있는 인부들이 모여 있었다. 조금 있으면 그들은 양푸르산을 휘돌아 국경을 넘을 것이다. 양수가 퇴근하면 함께 양수는 인솔자로 반드시 그들과 동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지인 운전기사의 좌석 아래에 총이 실린 승합차를 타고서였다. 이 일은 양수가 국케어에서 맡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고 지난 3년간 매주 해온 일이기도 했다. 국경을 넘는 것이 자유로운 사람은 양수뿐인데 누라가 국경을 넘나드는 인부들 틈에 끼어 있었다. 양수가 반대를 했는데도 누라는 백팩을 단단히 메고 있었다. 원피스가 백팩의 어깨끈에 눌려서 볼록한 배가 도드라졌다. 인부 중에 가장 마르고 키가 큰 몸매라 배만 곤드라지게 튀어나온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누라는 수리안의 집에 가 주말을 보내고 오겠다고 했다. 양수는 수리안이라서 더욱 안 된다고 말렸다. 누라는 수리안이기에 꼭 나가야겠다고 우겼다. 수리안이 한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해 속상해한다고 툴툴거리면서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수리안은 질에 염증이 생겨 치료하느라 한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 양수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수리안에게 조건을 달았다. 수리안의 남편이 오늘까지 국케어에 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수리안은 자신의 남편이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대꾸했다. 도시에 일하러 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후 요양 중이라면서 양수는 누라를 떠올려 양보하지 않았다. 현지인 간호사를 시켜 수리안의 마을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리안의 남편은 진료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인부들의 모습이 먼 하늘로 눈길을 향하고 앉은 솥대를 생각나게 했다. 고개를 꼿꼿이 들었거나 비스듬히 앉았거나 어딘가에 기대선 솥대들. 양수는 바닷가에서 경양철골로 만든 솥대를 본 적이 있었다. 연필 굵기의 은색 철골을 그물처럼 얼기설기 엮은 원통형인데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졌다. 바닥에서 무릎 높이까지는 크고 작은 자갈로 채웠고 위쪽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꼭대기에 얹어 놓은 돌멩이 하나, 검정색, 그것은 새의 머리인지 사람의 얼굴인지 분간가지 않았지만 얼굴면이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 그 무한한 허공을 향하던 아득한 눈길, 그 솥대가 왜 인부의 이미지와 겹쳐 보였을까? 2주일 전이었다. 수리아는 성폭행을 당한 듯 다쳐서 돌아왔다. 수리안이 주말 동안 집에만 머물렀다니 그녀 남편의 짓이었다. 질의 상태는 태아의 안전이 염려될 정도였지만 초음파로 봐서는 이상이 없었다. 수리안이 출산할 때까지 국 케어에 붙잡아 두고 싶었다. 하지만 수리안은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주말에 외출을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현지인 간호사가 전한 소문에 의하면 수리안의 남편은 아내가 대리모가 되는 걸 반대한 듯 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대리모가 된 수리안과 그의 자존심이 상해 심술을 부리는 남편. 슬프지만 뻔한 현실이었다. 누라는 자신이 그 집에 가면 수리안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말했다. 수리안의 남편이 아무리 난폭하다 해도 손님이 있는 데서 아내를 덮치지는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말해도 양수가 반대하자 누라가 눈물을 비쳤다. 양수는 화가 나는 대신 수많은 질문이 와글거리며 몰려오는 것을 느끼자 말문을 닫았다. 대답을 방기하는 비겁한 짓이었다. 양수에겐 익숙한 일이기도 했다. 특히 누라와 엮이는 일에서는 더했다. 별거를 결정하면서 그랬고 국 케어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그랬다. 양수는 기다렸다. 수리안의 남편이 지금이라도 상담하러 오기를. 누라가 국경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를. 양수는 데스크로 고개를 돌려 2대의 컴퓨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화면에서는 태아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이번 주에 진료한 태아의 초음파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던 참이었다. 양수는 인간 아이의 세포 분열이 병아리의 그것과 같다는 것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그건 세상과 물질의 진료가 범우주적인 원형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막연하고 달콤한 상상으로 이어졌다. 다른 화면에서는 1500만여 개의 숫자들이 일시 커지면서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다. 거대 소수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숫자를 하나 둘 셋으로 헤아린 게 1500만 개라니. 숫자를 하나씩 종이에 적어 쌓으면 63빌딩 5배 높이라고 했다. 양수가 종이 맨 위에 올라앉는다면 구름 위로 머리를 들이밀 수도 있겠다 싶었다. 공허한 상상이었다. 양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휩쓸릴 때면 거대 소수로 마음을 돌렸다. 숫자의 발명과 함께 인간 세상에 던져졌던 소수, 일과 자신을 제외한 다른 어떤 수로도 나뉘지 않는 소수, 불규칙성으로 인해 인간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소수, 숫자 3개의 원자라 불리는 소수를 보고 있으면 안도감보다는 게임처럼 몰입이 잘 돼서 성가신 일을 잊을 수 있었다. 거대 소수를 알게 된 건 누라 엄마가 소개한 가외 선생 한을 통해서였다. 한은 리만 가설을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양수에겐 그 말이 한심하게 들렸다. 이미 답이 제시된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목표라니. 그 말을 들은 후 양수는 한보다 수학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양수가 하늘 고집하는 이유를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양수의 수학 성적은 1등급까지 올라갔다. 수능을 마치고 한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였다. 천재들에게 맡겨야지. 양수가 리만가설을 증명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한이 너더루숨과 함께한 대답이었다. 그때 양수는 원주율로 변환되는 모호한 다면성의 얼굴을 가진 소수가 진심으로 좋아졌고 자신의 수학 실력이 결코 한을 뛰어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때이기도 했다. 한은 양수의 선생이기도 했지만 여동생과 누라도 가르쳤다. 셋이 모이면 둘은 양수가 소수에 대해 품고 있는 열망을 비웃곤 했다. 자동차 경적이 들렸다. 모두 제자리를 찾아간 듯 마당이 비었다. 승용차만 시동을 켠 채 유칼립투스 나무 너머에 길가에 서 있었다. 양수가 나가자 제타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다. 조수석에 오른 후 제타를 다리 사이에 태우자 차가 출발했다. 양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국경 너머에 사는 인부들이 자잘대는 말소리 사이에 한국말이 간간히 들렸다. 차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천천히 달렸다. 양수가 꿈을 대느라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다. 보통은 돌아오는 길에 노을을 보곤 했는데 오늘은 좀 늦었구나 생각하는 동안 산 꼭대기 근처 국경 표식이 있는 공터를 지나쳤다. 공터가 비어 있었다. 문득 오늘이 국경 수비대를 만나는 날이라는 게 기억났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마음이 조급했지만 수리안과 소곤대는 누라의 목소리에 귀가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현재의 양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누라였다. 양수는 누라를 앞에 앉혀놓고 오래도록 많은 대답을 듣고 싶었다. 속에서 들끓는 의심과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6달 전이었다. 어쩌다 발견되는 거대 소수처럼 5년의 시간이 거슬러 누라가 양수 앞에, 아니 이곳 국회어에 등장했다. 전 세계에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대 소수를 먼 나라의 누군가가 아닌 양수가 발견한 것 같았다. 기쁘거나 아찔한 감정을 제외하고 기적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양수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그녀는 아직 양수의 마누라였다. 사실 세계 어느 곳이어도 누라와 마주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누라는 오래전부터 여행가였고 인기 유튜버이기도 했으니까. 그녀 영상의 포커스는 고급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장소와 특별식을 소개하는 럭셔리 체험기였다. 결혼을 앞두고 누라는 양수에게 아기를 갖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몇 번이고. 그랬던 누라가 굿 케어의 케어를 받으러 오다니. 시간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아기를 가진 누라는 양수에게 놀라움을 넘어 기이하게 여겨졌다. 양수는 누라와 관련한 그간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여동생의 마지막 소식에서 박제돼 있는 누라는 양수와 별거한 후 두 번째 동고남과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다. 선배 말은 달랐다. 선배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떨어진 도시에서 굿케어 본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자가 먼저 의뢰를 해왔다고 했다.
모든 비용은 선불로 지급됐으며 여자가 직접 가져온 냉동 정자와 난자였고 그것을 수정하여 이식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환불받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단다. 그 케어의 기존의 중개와 수술, 케어가 아닌 방식이었다. 양수와 함께 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았던 선매는 누라를 알지 못했다. 누라가 양수의 아기를 가졌다고 했다. 왜? 어떻게? 처음에 양수는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런 일은 지구인인 자신에게가 아니라 모호한 숫자로 불리는 은하의 어느 별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다. 양수는 정자를 냉동 보관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난자는? 누라가 대답했다. 세상의 존재를 뚜렷이 남기고 싶은 사람 거라고. 양수 추측에 그 사람은 늘 자기애가 넘치는 누라였다. 자신도 난자를 보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양수는 헷갈렸다. 젊고 팔팔한 정자와 난자인지 혹은 오래 묵어 썩어가던 씨앗들이었는지 누라의 이야기는 정말 기괴했지만 방법에 대한 의문은 풀렸다. 감정이라는 건 정말로 이상했다. 이젠 누라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양수의 아기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역겨운 악취를 풍기며 마음을 헤집고 마구 돌아다녔다. 그럼에도 누라가 자신의 자식을 가졌다는 말에 양수는 조금 감동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양수에게 배신감을 한 무더기 안겨줬다. 섹스 없이 아기를 낳은 적이 있어. 딱 한 번이었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은 두 번째란 얘기였다. 누라가 남자와 동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기분이 더 나빴다. 양수는 왜 그랬냐고 물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뻔한 얘기지 뭐. 누라가 심플하게 대답했다. 양수는 그 말을 들으며 전혀 심플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대리모가 합법적인 주였다. 그것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누라가 법이 허용하는 장소에 살았던 것과 그 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진화한 인간의 시신경이 원시 물고기의 눈으로 퇴보하는 것보다 더 요원한 일이 아니던가. 굿케어에 있는 대부분의 인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자궁을 빌려줬다. 인종이나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을 묻지도 않고 공예품과 피를 팔듯이 그것이 삶이었고 뻔한 이야기였다. 양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라가 뻔하다는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누라에겐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경악할 만한 일은 다음 임신도 이미 예약돼 있다는 것이었다. 독일인 부부인데 부인이 난임이더라고. 부인은 자주 울고 있었어. 누군가에게 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 정말 선물이라도 주고 싶었어. 나 착한 것 같지 않아? 양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전제해 놓고 동의를 강요하는 말투였다. 변함없는 누라의 이야기 톤이었다. 내용의 전개 방식도 메스꺼울만큼 익숙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임신에도 중독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간의 호르몬은 마약보다 훨씬 강력한 중독 물질이었으니
국 케어의 사례가 있었다. 그 여자는 인부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17번째 임신 중이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막내가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이 나라의 관습으로 봐도 여자는 성공한 축에 속했다. 결국 여자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주름투성이 얼굴로 볼록한 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어떤 괴물을 보는 것보다 섬뜩했다. 양수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인간이라는 동물군이 속한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라가 그런 종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양수는 불쾌했다. 누라가 2번이나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이혼하지 않은 걸 처음으로 후회했다. 누라가 양수의 속마음을 눈치챈 걸까? 양수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굿 케어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양수는 갈등했다. 지금이 토네이도처럼 사람을 몰아가는 노라의 변덕스러운 에너지에 다시 휩쓸리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굿 케어에서 가장 좋은 방을 누라에게 내줬다. 그러고도 한동안 누라를 다른 인부와 똑같이 대했다. 2주일에 한 번 초음파로 태아의 발육 상태를 확인하고 하루 3번씩 식당에서 마주쳤으며 까무잡잡한 피부의 현지인 사이에서 백인처럼 하얀 누라. 수리안이나 다른 인부들과 주변을 산책하는 그녀의 뒷모습, 즉 상체를 뒤로 조금 기운 채 노랑과 검정색이 섞인 투톤의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긴 다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우아한 모습을 지켜봤다. 누라가 굿 케어에 머무는 기간이 최소 몇 달은 될 것이니 그동안 둘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었다. 단지 습관의 문제였다. 양수가 이곳에 와서 자기 소유물이라고 정한 것은 제타와 소수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 느끼는 비현실적인 자유를 누렸고 그것이 몸에 배었다. 일이 주는 책임감은 낯선 언어로 익힌 역사와 문화만큼이나 거리가 멀었고 무중력의 공간에 있는 듯 객관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살았던 양수는 노라로 인해 자신의 고요한 일상이 깨진 것이 불쾌하면서도 설렜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특이한 것에 관대한 아버지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다. 특이하거나 기이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을 자격이 있다며 사소하고 일반적인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이의 이상을 앞서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양수가 평범하다는 이유로 늘 못마땅해했다. 예과에 다니던 중 정관 수술을 받고 온 양수에게 아버지는 혀를 찼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서 한 수술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성공한 삶에 훨씬 관대했다. 요즘은 사내이가 조심하는 시대란다, 얘야. 엄마는 여동생에겐 다르게 말했다. 그놈 하나 어떻게 못하는 널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본과에 올라와 보니 과 남학생 절반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다들 엄마에게 끌려갔다나 뭐라나 공대 다니는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수술 받으면 나도 부자가 되려나 대꾸하고는 양수를 한심한 눈길로 봤다. 양수가 결혼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보건수술을 하러 자신의 병원에 오라고 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전하자 아버지는 깨끗이 포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양수는 엄마를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친구의 형이 하는 외과에 기록을 남겼다. 친구는 그런 사소한 집도는 직접 하겠다고 자기 형에게 말했다. 그렇게 양수는 복원하지 않고도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어머니와 달리 누라와의 결혼을 찬성했던 아버지가 지금의 누라를 알고서도 특이하다며 결혼을 권할까 궁금했다. 양수는 살면서 누라가 아버지의 지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누라의 상태는 양수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성질의 바탕이 되는 규칙을 해석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누라는 정말로 소수 같았다. 양수가 갈등하는 만큼이나 고불고불한 길을 지나 자동차가 마을 한 곳에 섰다. 인부 몇이 내렸다. 양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수리안과 누라가 창문 밖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양수는 마을에 집이 새로 들어선 곳을 눈여겨봤다. 국회어 옆하였다. 몇 달 새 국경을 넘은 인부가 5명 더 늘었고 그들이 국경을 넘는 일 또한 명백한 불법이니 국회어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는 의미였다. 누라와 관련된 걱정거리도 좀 있었다. 물론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누라가 수리안과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라가 아무리 언어 습득이 빠르다지만 벌써 수리안과 대화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겨우 6살이었다. 누라는 국회어에 오자마자 현지어를 배웠고 한국어 교실을 열었다. 요즘 인부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메우려 TV를 보는 게 아니라 자막에 나오는 한국어를 복습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을 기다렸다. 국경마을 오지에 한류 열풍이 불어 인부들이 더 정겹고 활기차게 지내는 건 누라 덕이었다. 양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들의 한국어가 이전보다 능숙했다. 둘은 조금 더듬거렸지만 무리 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수리아는 현지어와 한국어로, 누라는 현지어를 더 많이 쓰면서 요즘 국회어에서 인부들이 양수를 제치고 누라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수가 알던 누라, 이우랑의 기질이 현관에 출렁거려 발길이 이끄는 대로 떠돌던 여행자는 어디로 갔을까? 국케어에서 인부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챙기는 것이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 놀듯이 해서 되는 걸까? 요즘 누라는 국케어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었다. 인부 가족이 모기에 물리고 이가 들끓어 고생하자 살충제를 사들여 나눠주고는 직접 그들의 마을에 들러 공동 화장실에 소독을 지시 감독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상비약을 챙겨두었다가 누가 아프면 수시로 국경을 넘으려 했다. 누라가 국경을 넘는 것이 양수는 무척 불안했다. 특히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으면 제 몸이 아픈 것처럼 사색이 되는 누라를 보기 힘들어 하는 수 없이 양수가 대신 약 배달을 가곤 했다. 왜 페스탈로치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양수의 말에 누라는 웃기만 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거나 그들 중심에 있는 누라.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라의 본심이나 그녀가 원하는 큰 그림이 이게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사는 맛이 나기도 했다.
그런 소소한 만족감이 드는 날이면 양수는 행복한 엔딩으로 둘이 함께 늙어가자며 누라에게 다시 프로포즈라도 하고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수는 누라에게 기울던 제 마음의 각도와 촉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양수에게 누라는 호르몬만큼이나 강렬한 마약이 분명했다. 처음 한동안 양수는 그녀가 만드는 감정의 회오리에 휩쓸리는 자신의 마음을 남의 것처럼 지켜봤다. 당혹스러웠다. 한편 양수는 그런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도 지켜봤다. 그러니까 변호인 양수는 누라가 독일인의 대리모가 되는 것을 말릴 수 있다고 설득하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품었다. 그러나 제정신의 즉 사람은 14살에 가치관이 완성되고 그것이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양수는 누라를 떠나보내라고 또다시 상처받을 게 뻔하다고 이죽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는 고민을 끝냈다. 누라에 대한 감정이 유전자에 새겨진 채 타고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 같은 끌림을 깨끗이 수긍했다. 굿케어에서의 누라는 이전에 양수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양수보다 담담하면서 바르고 착하게 굴었다. 겉모습이 닮은 쌍둥이의 다른 쪽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국이라는 환경 탓일까? 한국의 시댁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누라와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불쾌하기 그지없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양수와 누라의 관계는 다시 시작됐을지도 몰랐다. 독일인 부부가 굿케어에 다녀간 것도 한 원인이었다. 봉인했다고 생각한 마음의 돌무더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고 참을 수 없는 누라의 단점은 커다란 바위 위에 잠시 가려졌다가 새로 드러났다. 양수는 자신이 누라를 떠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누라가 양수의 아기라고 순전하게 믿고 있는 태아.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별도로 제외하고서 말이다. 수리안의 마을에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시계를 가리켜 보였다. 국경 수비대와의 약속을 알리는 신호였다. 양수는 고개를 끄덕여 곧 돌아오겠다고 대답하면서 수리안과 노라디를 따라갔다. 수리안의 남편을 만나야 했다. 수리안의 집은 마당이나 자투리 땅 없이 얇은 흙벽이 안팎을 구분하고 있었다. 낮에는 햇빛을 피하고 밤이면 바람을 막아주는 작고 소박하면서 허술한 집이었다. 그들 가족 6에 양수와 누라까지 들어가서 방 2칸짜리 집이 그득 찼다. 수리안의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양수에게 유달리 굽실거리며 차를 대접했다. 수리안의 남편 대신 가족 면담에서 만난 부인이었다. 집안에는 향신료와 다른 냄새들이 섞여 악취라 부를 수밖에 없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수리안의 남편은 아이 셋에 둘러싸인 아내를 부르퉁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몸이 불편하다더니 멀쩡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현지인 중에서도 얼굴 윤곽이 뚜렷한 축에 속했다. 전두부와 광대뼈가 솟았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코가 크고 입술은 두툼했다. 키는 작았지만 상체가 발달해서 거칠고 용감한 전사처럼 보였다. 그런 그가 누구를 보든 성이 난 것처럼 사나운 눈길을 보냈다.
구 케어에 아내의 자궁을 위탁한 남편들 대부분의 표정과 달랐다. 그가 내보이는 적의가 너무 커서 꼭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았다. 양수는 주말에 수리안이 집에 가는 대신 그녀의 아이들을 구 케어에 데려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했다. 저쪽 나라에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에 대한 절차가 복잡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인부가 차별을 느끼지 않아야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양수를 자주 메스껍게 했고 어쩔 수 없이 가족 간에 있었던 안 좋은 장면이 떠올랐다. 여동생은 엄마가 알려준 기질을 발휘해 결국 의사가 된 그놈과 결혼했다.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말을 소리 높여 외쳤다. 누라는 시댁에서 물질의 분배와 일의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대들었다. 엄마는 딸과 며느리를 다르게 대했다. 또한 세대 차가 나는 책임의 의미와 한계도 가족의 논란거리였다. 누라가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것이 양수는 아무렇지 않았다. 차라리 반갑기도 했다. 아버지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사람의 부대 끼느라 양수는 소수와 친하게 지내며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모두의 생각이 같지는 않았다. 가족 간에 한번 삐걱거리기 시작한 관계는 속도를 높여 내달리기만 하는 레이스의 내리막처럼 뻔한 끝을 향했다. 꼭 형평성 문제만이 아니었다. 양수는 국경 너머 마을에서는 늘 속이 좀 메스꺼웠다. 마을에는 마주보고 일렬로 나란히 지은 집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탑 같은 구조물도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탑, 그것은 묘지라고 했다. 묘지가 그렇게나 가까이 있다니. 주검을 탑에 넣어두면 천천히 수분이 제거되어 뼈만 남는다고 했다. 가족이 죽는 순서대로 이전의 뼈 위에 새로운 주검을 올려두는 그곳. 건조한 기후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뼈들이 겹겹이 쌓인 미라의 탑이었다. 선조들의 영혼이 산자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서 유래한 풍습이었다. 생각이 더 키운 건지는 몰라도 이 마을에선 시취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양수는 빨리 마을을 떠나고 싶었다. 놀아더러 되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수리안의 남편에게 으름장을 섞어 다시 당부했다. 그는 의학 지식이 섞인 양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양수는 수리안의 남편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는 비장의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차마 뱉어내지 못했다. 자신도 대리모의 남편이라고 당신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양수는 지난주에 누라의 뱃속에 든 아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본 후부터 분 단위로 화가 났다. 자신과 처지가 같은 수리안의 남편이 가진 분노를 이해하기에 그곳에 누라를 두고 나오는 게 더더욱 불안하기만 했다. 차로 돌아오자 운전기사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투덜댔다. 현지인이 느끼는 공안에 대한 두려움은 이국인인 양수가 느끼는 것보다 컸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염려와 달리 국경 수비대는 평온한 얼굴로 양수를 기다려주었다. 2주에 한 번 국경을 넘어갔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국경 수비대와 만났다. 양수는 그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차를 타고 그곳까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위에 쓰인 글씨와 돌무더기만 남은 초소터가 국경임을 알렸다.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표식 앞에서 양수는 수비대장에게 봉투를 건넸고 위스키를 나눠 마셨다. 곧 당국에서 단속이 나올 예정인데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 대리모 요양원이 아직 합법적이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변 나라가 늘고 있었고 이곳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수비대장이 준 정보는 선배에게서 이미 전해들은 내용이었지만 양수는 내색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굿케어에 양수를 내려주고 퇴근했다. 양수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불안했고 화도 났다. 누라에게 직접 할 수 없었던 질문이 송곳처럼 솟구쳐 머리를 찌르는 것 같았다. 너의 뱃속 아기는 누구시냐고, 대체 너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 거냐고 묻고 싶었다. 대신 양수는 누라의 방을 기웃거렸다. 혹시 일기장을 찾을까? 혹시 휘갈긴 낙서엔 진실이 적혔지 않을까? 책꽂이와 메모를 뒤적이다 그만두었다. 진료실에 갔지만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굿케어 3층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는 건물 밖으로 나가 유칼립투스 울타리를 벗어났다. 양수의 발길은 도시 쪽으로 가는 마을의 한쪽에 놓인 커다란 석상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 누라가 혼자 혹은 여럿이서 섰던 걸 몇 번 보아서였다. 고대 문자가 새겨진 석상은 메마른 땅에 저 홀로 높이 선 채 희미한 달빛을 받아 투박하고 원시적인 결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 가지 않는 그림도 몇 점 새겨져 있었다. 차로 지나다녀 이제껏 한 번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이었다. 양수는 석상에 손을 댄 채 빙빙 돌았다. 우둘투둘한 표면이 손바닥을 긁어 화끈거렸지만 한참을 그대로 걸었다. 그래도 마음은 꼭 캄캄하고 답답한 지하세계에 갇힌 듯 했다. 이럴 때 양수는 자신이 양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인 음수가 된 기분이었다. 누라가 소수라면 음수는 처음부터 그 바탕에 낄 수 없었다. 우울했다. 그러고도 마을길을 한참 걸어 다녔다. 답이 나올 리 없는 짓이었다. 겨우 건진답이라고 해봐야 누라를 잃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처럼 누라를 견디는 것만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씁쓸해한 결말이었다. 몸살이 난 것처럼 찌부듯했고 기분이 나빴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올랐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굿케어를 다녀간 독일인 부부가 생각났다. 둘 다 30 중반으로 양순애와 비슷한 나이였다. 그 부인은 난임이 아니라 난치병 환자였다. 그녀의 남편은 정성을 다해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돌봤다. 그러니까 그는 부인의 건강을 염려해 누라에게 그것을 의뢰한 것이었다. 누라가 양수에게 인사하러 나오라고 했지만 양수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그들의 방문 이유가 구역질이 났다. 아기의 또 다른 엄마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돈독하게 쌓고 싶다나 뭐라나. 독일에서 이곳까지 누라를 만날 겸 차를 몰고
여행은 올 수 있으면서 아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악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영수는 누라에게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라고 말했다가 욕만 얻어먹었다. 날더러 약속을 무시하란 말이야? 약속은 신성한 거라고. 양수는 누라가 말하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다. 빌어먹을. 양수는 욕이 섞인 더 큰 질문만 가슴에 품고 끙끙댔다. 돌이켜보면 양수가 뱉어내지 못해 안달하는 하나이자 모든 질문은 누라를 다시 만났던 그때 시작된 것들이었다. 지난 6달 동안 양수는 처음과 끝이 뒤섞인 질문을 하나씩 풀어서 느리고 다시 압축하여 단 하나의 질문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질문을 할 기에는 우뚝 선 석상을 만지던 감촉과 함께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의 강물처럼 여겨졌다. 양수는 연습장을 펼쳤다. 100억 단위의 숫자로 소수를 구한 흔적이 빼곡했다. 연습장을 새로 넘겨 이전 숫자보다 큰 홀수를 적었다. 소수를 구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큰 단위의 숫자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짝수는 단숨에 배제됐다. 짝수 2. 그것은 고대 사람 에라토스테네스에겐 마법의 수였을 것이고 양수에겐 가슴 아픈 숫자였다. 소수를 찾으려 대입하는 첫 번째 수가 2였고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양수 중에 반이 걸러졌다. 누라가 당장 헤어져야겠다고 말했을 때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리모를 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양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인 짝수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리 크고 소중한 수라고 해도 단번에 버려지는 이의 배수들, 양수는 누라에게 그렇게 쉽게 미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양수가 소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마음에 품고 있는 숫자인데 자신이 진짜 양수처럼 품이 넓었다면 2로 나누어서 버리고 남은 수를 다시 3으로 나누고 다음엔 5로 나누고 나눠도 결국 누라의 그물에 남았을 텐데 요즘 양수는 소수에 몰두하는 시간이 다시 늘었다. 헛생각에 빠지는 혹은 버려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시간을 여러 겹, 여러 날로 접어서 후딱 넘겨버리려고. 그래서 빨리 늙은이가 돼 지난 시간과 끝없이 마주하고 싶었다. 어차피 잠들기는 글렀다. 양수는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갔다. 깜깜한 한밤이었다.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 소리가 너무 컸다. 진정하려 했지만 수리안의 남편, 그의 사나운 표정이 꼭 태아나 놀아를 겨냥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디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산골에 크게 울려 퍼질 것 같아 수리안의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주차했다. 마을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양수는 달빛에 의지하여 걸음을 옮겼다. 한밤이 되어 기온이 낮아져서인지 시취 같던 냄새도 별로 나지 않았다.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막 마을 입구에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듯 여러 마리의 개가 동시에 짖었다. 험악한 그 소리가 양수 쪽을 향해 다가왔다. 문득 제달을 데려올 걸 하고 후회하면서 양수는 뒤돌아서 달렸다. 개의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까워져 발 뒤꿈치에 닿을 것 같았다.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냥 무작정 달렸다. 길이 파인 곳에서는 휘청거리면서도 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죽자고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숨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었다. 마을뿐 아니라 계획에서도 벗어난 듯했다. 양수는 둔덕 같은 곳에 풀썩 주저앉자마자 뒤로 드러누웠다. 이제는 개가 아니라 사자가 자신을 포위하고 있다고 해도 더 뛸 수 없을 것 같았다. 누운 곳은 생각보다 편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별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이게 뭔가 허탈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돌멩이가 등을 파고들어 통증이 또렷했지만 일어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가 양수는 한기와 이상한 느낌에 놀라 퍼뜩 눈을 떴다. 뭔가가 배를 밟았는데 손으로 더듬어 보니 잡히는 게 없었다. 하늘이 별빛으로 환한 것을 보니 아직 한밤이 분명했다. 참으로 고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양수는 몸을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리가 나는 곳은 키 작은 나무가 무더기로 군데군데 서 있는 언덕이었다. 양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최대한 납작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그건 사람이었다. 좀비처럼 허적허적 걸어 다니기만 해도 소리가 나는 사람. 누군가 막대기 같은 뭔가로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과 쇠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상체가 다부진 체격이었고 걸음이 좀 비정상적이었다.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낚아채는 뜰채보다 작고 곤충 채집용보다는 큰 그물채였다. 그는 채 끝으로 나무를 슬쩍 건드린 후에 잽싸게 채를 휘둘렀다. 그건 신중한 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시시한 애들 장난 같기도 했다.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가 왼발을 움직여 돌멩이를 밟으면 들리는 소리였다. 의족이었다. 의족을 차고 있는 남자가 한밤에 허공으로 뜰채를 던지고 있었다. 채를 휘두르는 폼이 누군가를 때리는 것처럼 난폭해 보였다. 뭔가의 숨소리를 듣는 듯 나무로 귀를 기울이던 그가 양수와 마주 보이도록 몸을 돌렸다. 수리안의 남편이었다. 양수의 머릿밑이 쪼그라들며 소름이 돋았다. 그가 뭘 하는 걸까? 혹시 미친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뭔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새였다. 회색빛 허공에서 뜰채에 잡힌 새는 밀도 높은 검정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덩어리가 거세게 버둥거렸다. 날개가 버둥거릴 때마다 그물이 새의 몸에 더 짙게 뭉쳐져 세상의 검은 빛과 한과 슬픔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어두운 허공을 출렁 흔들었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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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새의 비명이 세상과 어둠을 그리고 양수의 심장을 찢어발길 듯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럼 수리안의 남편이 엄마에게 총을 쏜 건가요? 아들이 물었다. 양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그는 아니란다. 그는 메마르고 헐벗은 그 산의 새를 다 잡기 전에 절벽으로 몸을 던졌어.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아들은 대묻지 않았다. 수리안의 남편과 양수가 무엇을 견딜 수 없었는지를, 다만
뭔가를 곱씹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빈 술병을 들고 서재를 나갔다. 술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다. 20살 생일을 맞은 아들이었다. 아들이 한밤에 양수의 서재를 노크해 누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양수는 2가지 소스와 함께 있었다. 컴퓨터에서는 거대 소스 찾기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었고 연습장엔 암호로 쓰이는 소스의 해독 순서를 패턴별로 적어놓은 글씨가 빼곡했다. 양수는 아들을 키우면서 20살이 되면 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20살에 하는 첫 질문은 누라에 대한 것이리라 짐작했다. 그동안 제 엄마 이야기를 피했으니 그래서 양수는 자신과 누라에게 있었던 일을 어떻게 들려줄까 오랫동안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 코믹하고 가볍거나 혹은 비극적으로 아니면 양수의 짐작이나 감정을 빼고 온전히 사실만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식으로 등등. 누라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양수에겐 천국 같았으면서 또한 지옥 같았다. 제자리 걸음으로 시간을 허비했던 11개월. 양수는 그때를 떠올리면 왜 누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후회하곤 했다. 자신의 마음이 중독된 것을 이해하고 인정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했을까? 수리안의 남편처럼 양수도 헐벗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잡는 것 같은 그런 퇴행을 멈출 수 없었다. 양수는 몰랐다. 누라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짧을 줄. 아들은 제 생일날에 맞춰 양수를 찾아왔다. 20살에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은 이미 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하고 그곳에 커다란 개를 들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거나 여자애와 하우스 쉐어를 하는 등 또한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경제적 지원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차까지 얻어갔으면서 양수는 다른 아비들과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재산을 그래봤자 섬에 있는 작은 의원이 딸린 집안채뿐이지만 아들에게 남겨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양수와 아들의 생물학적 거리를 의미하는 깊은 고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섭섭했다. 진짜 아비라야 할 수 있었던 많은 꾸중과 체벌들은 어린 아들에게 닿지 않고 어디로 흘러갔던가. 유전자가 바뀐 건 누라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니 누라가 선택한 씨앗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설명했던 진실을 아들은 알아듣지 못했단 말인가. 다만 양수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비가 아니라는 사실만 가슴에 새긴 아들이었다. 양수는 오해의 강둑 건너편에 선 아들을 향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다. 양수는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특이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말이 넓은 품을 가지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제가 3살까지 국경마을에 살았나요? 아들의 질문에 양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수가 수리안의 남편을 만나고 좀 지나 그 나라에서 대리모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양수는 누라와 아들과 함께 굿케어에 남았다. 누라가 독일인 부부의 아이를 임신해 갈 데가 없었고 굿케어에서 기거하던 인부 몇도 집으로 돌려보낼 형편이 아니었다. 국경 너머 마을로 굿케어를 옮겼다. 선배는 본원을 철수해 귀국한 후였다. 양수는 수리안의 동네에도 집을 빌렸다. 그렇게 넉 달을 확보했고 대리모 전부가 출산하여 그곳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라를 잃어버린 것만 빼고. 그럼 누가 엄마를 그랬나요? 양수는 그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아,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게 있어. 너도 알 거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그것은 사회의 법과 질서 바깥에 버려졌다는 메시지로 읽히지. 그래서 그 자동차는 누구나 함부로 훼손하게 된단다. 가끔 더 큰 범죄가 그곳에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이론이지. 그와 같았단다. 우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 안에 있었던 것과 같았어. 곧 모두의 표적이 됐으니까. 양수는 국경에서 수비대와 만났던 날의 일을 아들에게 들려줬다. 위스키를 마시고 헤어지려던 참이었다. 제타가 작은 짐승이라도 봤는지 크게 짖자 수비대장이 장난치듯 어깨에 맨 총을 들어 숲을 겨눴다. 수비대장의 짓궂은 제스처에서 무엇을 감지했을까? 제타가 수비대장을 향해 맹렬히 짖었다. 수비대장이 총구를 제타 쪽으로 정조준하자 양수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하지만 양수는 불안을 꾹 누르며 제타와 수비대장 사이에 끼어들어 제타의 등을 쓰다듬는 척 산으로 밀었다. 제타는 평소와 달리 내달리지 않았다. 양수는 수비대장이 제타에게 총을 겨눈 채 웃으며 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똑바로 지켜봤다. 자동차의 꽁무니에서 먼지와 매연이 거무스름하게 일어 별빛을 흐렸다. 제타는 먼지가 가라앉을 즈음에야 짖는 것을 멈췄다. 그럼 언제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걸 알았나요? 양수의 말 돌리기는 실패했다. 아들도 양수처럼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중이었다. 양수는 아들에게 보여줄 참으로 누라의 사진을 하나씩 나열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고 과거부터 시간 순서로 늘어놓았다. 사진에서 누라의 옷차림이 차츰 소박해졌고 점점 아이들과 같이 등장하는 횟수가 늘었다. 그러다 국회어에 와서는 현지인 만큼이나 가난해 보였다. 누라의 생애 변화에 아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 제 어미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장만을 가져갔을 뿐이었다. 이미 누라의 유튜브를 봤다고 말하면서 아들은 이미 자신이 상상하고 규정지은 자신만의 엄마를 가지고 있었다. 양수가 아는 누라와 아들이 좋아하는 누라가 같은 사람이기는 할까. 양수는 누라에 대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좀 쓸쓸하게 여겨졌다. 양수는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자 보관소에 가봤다. 그곳엔 양수라는 이름의 정자가 몇 개나 보관돼 있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양수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어떤 착오는 따지고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걸 양수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깊이 느꼈다. 누라가 먼 그곳까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어리석고 어리석었던 자신. 다만 잃은 것에 대한 회환만이 양수의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양수는 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미뤄뒀던 이야기 하나를 복귀해 곱씹곤 했다. 베를린의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유대인 뮤지에 간 적이 있었지. 비가 오는 날이라 흐렸어. 직육면체로 만든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 수백 개가 놓였더라고. 그 묘비 사이를 걷고 있으니까 세상이 온통 칙칙했고 기분도 엉망이었지. 사는 게 재미없었거든. 근데 그곳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회색빛의 묘석과
빗방울 사이로 꽃처럼 걸어오는 거야. 흰 원피스를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채 움직이는 꽃이 내게로 걸어왔지. 정말 반짝이는 순간이었어. 그보다 전에 언제 적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높은 산에 있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지. 현지에서 민박을 구했어. 그 집 아이와 개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나중에 알게 됐지. 우리가 먹은 재료는 작은 손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만 바위 사이로 올려보냈대. 바위는 무척 미끄러웠다더군. 입이 커서 웃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는 없었어. 수도 없는 아이들이 바위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런 거였더라고, 내가 먹은 게. 그 말을 하는 누라는 인부들과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 그때 양수는 누라가 아이를 17이나 낳은 여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기분 나빴고, 그곳에 둘러앉은 인부들 중 누라의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사실에 좀 우스웠으며, 감정 과잉인 그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라 짐작해 잊어버렸다. 끝없이 양수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누라의 진심을 재던 때였다. 누라는 용감한 만큼 솔직했다. 왜 양수는 용기 있던 누라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질문에 시간을 뺏겼을까? 생명의 역동성, 변덕처럼 보이던 누라의 역동성을 양수는 다 짚어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삶이란 에너지의 크기와 그것을 다루는 정성이 전부일 터였다. 양수의 정성과 누라의 힘찬 추진력을 통합할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은 양수와 누라 둘 다의 불운이었다. 어긋나고 비껴간 그들의 시간 증이들. 양수는 리만 가설이나 원주율처럼 소수를 연구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극도로 미시적인 어떤 것이 누라가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아니면 인간 세포 내에 게놈에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거나 자연계에서 누적되는 이런 결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전자 교환이라고 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었다. 20억 년 전 하나의 세포에 함께 존재했던 양수와 누라가 쪼개졌다가 다시 합해지고 출렁이면서 시간의 물결을 타고 지금에 이르렀듯이 둘의 관계도 단순히 배열의 규칙성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었다. 사람 둘은 그 결이 어긋나고 복잡할수록 모호하고 신비한 공간을 확보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은 더 근원적인 조합일 것이다. 소수가 우주의 성립부터 미세한 세계까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궁극의 물리 법칙과 맞닿아 있듯이 누라와 자신이 그렇게 다 있었을지 모르는데, 양수는 오래된 피로가 다시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달빛에 뒤척이는 검은 바다가 그 형체를 희미한 빛살로 드러내고 있었다.